그런데 이제 점점 자동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진일보되다 보니까 뭐 전에 뽑지 않았었던 뭐 화학과 학생들도 뽑기도 하고 꼭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를 지원함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는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할 때 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봅니다.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어떻게 잘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전략,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을 만한 기업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채용 동향이 있는지, 또 직접적으로 이제 올해 현대자동차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1, 2부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됐던 자동차 산업이 됐던 또 다른 어떤 기업이 됐던 간에 그 회사를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에 이제 이 사람이 업무 적합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적합한지를 기업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태도, 가치관을 또 기업에서는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산업이나 직무, 기업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 이 세 박자가 갖추어져 있었을 때 이제 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 합격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업무 적합도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선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스펙 들어봤나요? 그렇죠? 스펙이 뭐 중요하다. 때로는 더 이상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뭐 스펙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공기업처럼 아예 블라인드 그런 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들은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고 또 어떤 학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상 내역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는 것들을 입사 지원서에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올 하반기 때 현대자동차 지원 분야입니다.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뭐 여러분들 이거야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뭐 R&D, 매니팩처링, 전략 지원,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뒤에 트레인드도 얘기하겠지만 점차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요, 현대자동차에서 컴퓨터 공학과 잘 안 뽑았어요. 왜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사갖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외부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엔진을 개발하는데 엔진에 들어가는 ECU를 개발한다. 엔진 컨트롤 유닛. 이거를 이제 개발할 때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로직에 대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멘스라든지 보시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그런 식의 개발이 이루어졌었는데, 점차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던 자동차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컨트롤 유닛들을 개발을 직접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뽑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는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개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요즘에 이쪽 분야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 같은 데서 또는 그런 IT 회사들이 하는 코딩 시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현대자동차들은 코딩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뽑아가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R&D와 매니팩처링 이쪽으로 이제 지원들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무관에서 전략 지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마케팅, 경영 지원, 영업,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이런 쪽 파트로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용 동향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 정보를 보다 보면 점점 이렇게 이제 수시 채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 그러면 공개 채용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채용을 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과거에도 일부 있었지만 점차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사람들을 뽑겠다, 그 신입사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인문상경 계열 쪽에 많았습니다. 비공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도 한번 이런 수시 채용을 한번 바꿨다가 다시 이제 공채로 돌아오긴 했는데, 또 요즘에도 뭐 지난달, 지지난 몇 개월 전쯤에 뭐 국내 영업 쪽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을 해가지고 별도로 신입사원들을 뽑았던 경우도 있고, 또 지금도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도 일부 수시 채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 이때만 나는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이렇게 채용 공고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이런 분야에 사람을 뽑는구나라는 정보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IT 관련된 인원의 채용 비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사전에 한번 여러분들 전공들에 대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기계나 자동차 전공자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제 그런 역학적 3대 역학이라든지 관련된 지식들을 충분히 배운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직 당장 뭐 3학년이고 4학년 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IT적인 지식들을 갖춰두는 것도 저는 나만의 경쟁력이 충분히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런 제조기업에서 그냥 코딩만 할 줄 안다,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안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경쟁력이 뛰어나겠죠. 그런데 보면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공부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기계공학과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대학교에서 3대 역학을 비롯한 다양한 역학들을 공부해 왔는데 많은 시간들이 할애됐죠. 이거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몇 개월에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몇 개월 동안 소프트웨어적인 능력들을 갖추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좀 더 이렇게 갖춰주게 되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또는 자동차 회사 입사를 할 때 나만의 경쟁력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요즘에 이제 뭐 보면 뭐 무료든 유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슨 뭐 자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게 되면 내 전공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역량들을 합쳐서 또 좋은 그러한 경쟁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전공 분야의 다양성들이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로 제가 2000년도 초반 뭐 중반 이럴 때까지만 해도 딱 뽑는 전공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자동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진일보되다 보니까 뭐 전에 뽑지 않았었던 뭐 화학과 학생들도 뽑기도 하고, 때는 전혀 뭐 생체학 관련된 이런 전공자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전공에 대한 폭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신소재, 금속 이런 전공자들도 티오가 굉장히 적었어요. 거의 뭐 1명, 2명 뽑을까 말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뭐 2차 전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자동차 어떤 소재의 중요성들, 뭐 경량화라든지 또는 내장재들이 얼마나 더 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뭐 재료라든지 신소재라든지 금속이라든지 화학공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자들의 채용 규모들이 예전보다는 더 확대된 게 요즘에 어떤 추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를 지원함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자동차를 준비하는 전략들을 굳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고등학생이다 또는 대학교 1학년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랑 지금 대부분 이제 4학년 또는 이미 졸업을 하거나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와가지고 뭐 좀 더 뭐 이런 대학을 가면 좋을 것 같다. 전공을 이렇게 선택을 해라. 좀 더 대학생활을 충실히 해라. 이런 얘기는 해줘봐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잘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타 회사는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는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할 때 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중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스펙이 부족하다 그래도 서류에서 합격을 시켜서 그 다음 전형 단계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면접 때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어떻게 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전략,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또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공부를 해주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준비생들은 어떤 공부를 한다? 현재 공부를 현재. 지금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떤 뉴스가 있는지 지금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공부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남들과 차별성을 줄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주려고 그러면 제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미래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과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과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현재가 과거에는 미래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자동차 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거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지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막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네가 좀 과거에 현대자동차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고 현대자동차 이슈 사항은 뭐였었고 또 그때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식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그러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대자동차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전략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내가 입사 지원서를 쓰거나 또는 면접을 여러분들 면접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또는 당연히 관계자가 봤을 때는 이 지원자는 정말 평소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산업이나 직무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정말 앞으로 한번 시간 비중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팁은 신문 기사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신문 기사를 읽어봐라. 그래서 과거 어느 정도냐? 적어도 한 10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10년을 이렇게 퉁 해서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좀 기간을 잘라가지고 1년 단위로. 그래서 지금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008년도 또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2008년도에 아마 1년 동안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사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2008년도 시간 순서대로 읽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러면 2009년도 거 읽자. 또 그 다음 날은 2010년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렌드가 보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2008년도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그때 만약에 내가 그거를 2008년도 읽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어렵겠죠. 왜? 그거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기사를 읽고 나면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알 수 있겠죠. 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나는 그게 과거기 때문에 그 기사를 쭉 읽다 보면 아 그러네. 현대자동차가 2008년도에 이러이런 식의 사업 전략을 구상을 했고 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졌다. 또는 아 그게 생각보다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됐다.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을 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쭉 이제 캐치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치의 기사를 보면 어떤 나만의 트렌드, 또 나만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당장 면접을 준비해야 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소서는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면접을 대비해 가지고 아직 시간 뭐 인적성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나오고 나면 또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1년치 과거 기사를 한번 내가 쭉 찾아서 읽어보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두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그때 이제 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제 이공계생은 아니고 현대자동차 국내 영업을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서류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도 한 해 현대자동차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던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져봐. 내가 뭐 과거 10년도 아니고요. 작년도에 현대자동차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깜짝 놀랍게도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는 제가 아마 현업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현업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큰 이슈 정말 회사를 발칵 뒤집어놨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현대자동차는 이제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신차를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됐느냐?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신문을 보게 되면 매월 자동차 판매 그런 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수입차, 현대차, 뭐 기아차, 그다음에 르노 뭐 쌍용 뭐 이런 쭉 차들이 있죠. 그 차들이 월간 판매량들을 쭉 집계해가지고 비율이 나오는데 그 비율이 과거에는 현대자동차는 무조건 50% 이상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해 직전 해 5월인가 4월달에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그 점유율이 49점 몇 %, 결국 50이라는 상징적인 벽이 무너졌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싶었는데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49점 몇 %.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파업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 월간 점유율에 약간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두 달, 세 달 연속으로 해서 50%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슈였었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당연히 알려졌죠. 뭐 신문에서 그런 거 있잖아. 자극적인 기사. 현대자동차 드디어 안방 시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드디어 뭐 국내 시장을 내어주었다.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뭐 그런 헤드라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계속 기사화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듬해 현대자동차 국내 시장 영업 관리를 지원한다는 학생들한테 제가 작년도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국내 시장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학생들한테는 작년도에 그런 일들 자기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때만 해도 현대자동차를 뭐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러이러 생각하다가 이제 4학년 취업할 때 돼가지고 아 현차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무슨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현대자동차를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려고 했다는 학생들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그런 큰 이슈에 대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또는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10년치 정도의 그런 기사를 읽다 보면 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그런 사건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마 썼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직 이제 뭐 3학년이거나 4학년 1학기라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현대자동차를 준비할 학생들도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 이게 이제 올 하반기 때 입사 지원서의 자소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게 뭐냐면 작년이랑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1번, 2번까지는 있었는데 3번이 없었어요. 3번이 이제 새롭게 좀 추가됐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각 1000자씩 쓰게 돼 있는데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쭉 있지만 매번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물론 지금은 제가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제가 정답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근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물론 제가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보통 이 1번 항목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에 직무 역량이 중요하고 어떤 직무 적합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번 항목은 솔직히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력서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지원자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지원자가 뭘 전공하고 있고, 이 지원자 학점이 얼마나 되고, 이 지원자의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수상 내역들 또는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또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경험들, 이런 거 뭐가 있는지 그거 입사 지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소서 굳이 안 읽어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 보면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학점도 4.0이 되네. 거기다가 자동차 뭐 공모전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대회에서도 다수 참석을 해서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도 토익 920점이니까 어떤 영어적인 부분들, 글로벌적인 그런 소통 능력도 갖추고 있다. 자, 그러면 솔직히 이번에 이 글 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뭘 써놔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에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적합한 사람이라 해서 기업은 뽑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친구가 정말로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그런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고 또 우리 회사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 당연히 좋은 부분은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성격이나 성향이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좋은 학점을 받으면 돼. 나는 주변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돼. 나는 좋은 성과만 내가 얻으면 돼. 내가 그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망가지거나 또는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나만 잘 되면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기업에서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안 뽑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력서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뭘로 보려고 하느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주로 어디 등장하느냐? 바로 1번 항목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서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스펙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 항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 이 지원자는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소 소위 말한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서류에 합격을 시켜서 이 지원자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적성 검사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 부족했는데 이런 건 괜찮아. 그래서 일단 뽑아 우리가 서류를 붙였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적 역량이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장치 측면에서 서류를 붙여놓은 다음에 적성검사 HMS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통과를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이 사람이 가치관이나 성격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일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하는 능력들은 다소 처지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불합격시켜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적성에서 아웃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번 항목을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따 2부에 제가 면접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나만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항목은 쉽게 얘기하면 성장 과정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자기소개서 보면 성장 과정을 써봐라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움직이는 게 뭐다? 예를 들면 책임감이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도전 정신이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이다. 또 나를 움직이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쓴 사람들은 맞아 나도 그런 얘기 썼는데 라고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관련된 경험적 사례를 여러분 쓰겠죠. 아마 또 이번에 지원한 학생들은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결과적인 경험이에요. 결과적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나는 책임감이 뛰어나다는 걸 정의 내려놓고 나서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 판단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지원자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지원자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소통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팀을 잘 이끌었는지 아니면 얘가 정말로 불통의 대명사여가지고 팀을 와해시킨 사람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지원자가 정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거기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다가 지나가는 어떤 다행히 한국 사람이 아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여권을 다 몽땅 분실을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큰 애가 막 거기서 울고 있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잘 수습을 해줘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지고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그런 문제들 해결했어요.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바꾼다 내용을 저는 비록 여권과 가방을 통째로 잊어버린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굴하지 않고 또 제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현지인들에게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뭐 영사관에 찾아가서 또 현지 경찰서에 가서 이러이러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저 굉장히 도전적이죠? 제 적극적이죠? 저 뽑아주시면 현대자동차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모르겠구나. 너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나는 전혀 공감이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원인을 써줘야 돼요. 원인이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왜 너는 그런 걸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느냐? 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그런 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배경이 뭐였느냐 이런 걸 우리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면 이 1번이 상당히 설득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과거에 우리 학생이 했었던 샘플을 하나 보여줄 건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원자도 물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이런 사람이더라고 단정을 지어놓고서 관련된 이제 경험들 결과적 경험들만 나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가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주는 즐거움이 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런 원동력은 어떻게 갖게 되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이 쭉 자기의 삶을 고민을 해보다가
초등학교 때 이러이런 일들, 6학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주는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었고, 그 덕분에 이후에 저의 그런 학창 시절이나 대학 생활이 그런 새로운 시도가 주는 즐거움을 통해서 움직여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아마 설득력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충분히 개연성이 생기죠? 개연성이 무슨 의미냐면, 이 지원자가 이렇게 안 쓰고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새로운 시도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교 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했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런 시도를 했었고, 저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저 앞으로도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렇게만 얘기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네가 그냥 뭐 누가 시켜서 했는지 우연치 않게 했는지 알게 뭐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원자는 바로 초등학교 때 이런 원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야, 이렇게 뭔가를 내가 새롭게 해보니까 참 즐겁고 재미있구나 라는 것들, 정말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 이후에 뭐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오면서 움직여 올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특별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대학에 와가지고 남들 다 하는 공부하고, 남들 다 하는 동아리 활동하고, 남들 다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뿐이 안 했기 때문에 딱히 쓸 말도 없고 뭔가 특별함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함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 자체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물론 경험 자체가 특별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주는 가치의 특별함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팀 프로젝트를 했지만, 똑같은 캡스톤 디자인을 했지만, 그걸 하고 나서의 그 결과가 나에게만큼은 특별해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5명이서 했지만 나머지 4명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 사람은 같이 이 프로젝트 했던 게 각각의 4명한테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만큼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점수 맞춰서 주변 사람들이 야, 기계공학과 가면 나중에 취업하기 편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교 보고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는 그 문과였고 교차 지원으로 지원했던 거라서 수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이 전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없었었고 소홀히 하게 됐다. 그런데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저는 뭔가 계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들을 통해서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그동안 이런 문과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업무를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했었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었고, 내가 이 분야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이런 식의 노력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준비들을 해올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지, 그 대학교 3학년 때 했었던 프로젝트가 저는 뭐 회로 설계를 어떻게 했고요, 프로그램은 뭘 이용을 했고요, 저는 어떤 식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도출했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 그 자체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 경험이 가져다준 나에게 있어의 특별함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면접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한번 참고적으로 완성차 업계 업무 흐름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직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과연 R&D를 써야 될지 또는 플랜트를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텝 조직이죠. 그래서 경영 지원, 뭐 이런 기획, 재경, 마케팅, 홍보고,
밑에 부분이 이제 밑에 부분 일부가 여러분들 보통 이공계 학생들이 보통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연구 개발. 연구 개발은 뭐 하는 거냐면 자동차를 이제 새로운 신규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R&D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가 딱 나오게 되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제 구매 담당자는 협력업체나 부품사에게 그 부품들을 소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플랜트 기술, 생산 기술 담당자는 이 설계 도면을 토대로 해서 공장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는 생산 플랜트 운영 담당자들은 어떤 공정을 관리하거나 또는 그런 생산 설비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생산 작업자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2부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어떤 요령이라든지 방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